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우리 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전체를 지휘하도록 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당시엔 우리 군의 반대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우리 군을 지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목표인 전자권 전환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장모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 의대와 조 후보자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가 교수로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고 이 실적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에도 다음 날인 7일 이후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 도쿄의 주일 한국 대사관으로 총탄이 든 편지가 배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혐한 극우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올림픽 기간 중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응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뉴스 우리나라 안보 또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독 보도로 시작을 합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 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쭉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엔군 사령관 자격이었다가 1978년에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따로 만들면서 이 연합사 사령관으로 자격을 바꿔서 작전 통제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권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넘겨받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이 돼서 사실상 미군까지 지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열렸던 한미연합훈련 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를 하는 일종의 리허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뜻대로 되질 않았던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미군이 1978년 이전에 쓰던 유엔 사령관 자격으로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를 하겠다고 주장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최근에 지소미아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놓고 잡음이 나고 있는 배경에 이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단독 보도 먼저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자권이 미군에게서 우리 군으로 넘어왔을 때를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미래 한미연합사령관이 될 한국군 대장과 박한기 현 합참의장,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휘부를 구성했는데 전자권 전환을 전제로 한 상황이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래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이 됩니다. 이 체제로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는 전시작전 능력을 평가해보는 목적이 있었는데 미군 측에서 평시인 지금 편제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자격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전자권 전환 뒤 미래 한미연합사령관인 한국군 대장과 유엔사 사령관의 지휘 관계가 불명확해집니다. 결국 한국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안이 관철됐는데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첫 나흘간 예비훈련에서 사흘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지휘를 겸한 채 실시됐다고 훈련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를 전반부에 내세운다라는 것은 미국이 그 연합사 대체제로 유엔사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5개의 항모 전단과 항공기 2, 3천 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입니다. 전시 유엔사에 증원되는 막대한 전력의 지휘와 운용을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가져가면 한국군이 갖게 될 전작권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40년 전에 1978년에 한미연합사를 만들 때 미군이 한 가지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유엔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다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자리니까 그동안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연합사령관 자리를 요구하니까 미군이 40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유엔 사령관 모자를 다시 꺼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나온 걸로 풀이가 됩니다. 파장이 꽤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한미는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토르라는 2급 비밀 약정을 통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지난 1994년 평시작전 통제권, 즉 평작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올 때 고친 적이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될 때도 미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합참의 관계나 역할 분담을 위해 또 한 번 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가 약정의 조항 하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살려야 한다는 미국과 삭제를 주장하는 한국이 맞서고 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 조항이 남게 되면 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다음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유엔사를 매개로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작권이 전환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를 미군 대장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 사령부를 전투 사령부로 유지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어떤 분쟁의 범위와 교정 규칙을 통제하려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 전작권 전환 하나만 하다 그래요.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약정 개정과 관련해 자신들의 안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고 군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기자회견을 했지만 딸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새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셀프 스펙 쌓기 논란에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내면서 이걸 또 자기소개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전영호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입니다. 수상 및 표창 실적에 한 개의 표창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대학교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데 SBS 취재 결과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서 봉사를 해 총장이 주는 표창장을 받은 겁니다. 앞서 딸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는 대학교 4학년인 2013년 모 대학의 인문학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표창장과 같은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가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에서도 인턴십을 해 셀프 스펙 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경북교육청에 돈을 받아 동양대에서 캠프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딸이 관여해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후보자의 아내의 동양대 사무실과 총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지원 원서에는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더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회견에서 증명서도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연구원은 그런 증명서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근을 그때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원은 또 조국 후보자 부인이 딸 인턴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동창 연구원한테 연락을 해봤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지난 2011년 7월 키스트의 분자인식 연구센터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하지만 키스트 측은 조 씨가 근무한 기간은 3주가 아닌 단 이틀이었다면서 조 씨에게 공식 활동 증명서도 따로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키스트 측이 발급한 조 씨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조 후보자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키스트 인턴에 지원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 정모 씨가 키스트 내 다른 센터장을 맡고 있던 A 연구원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연구원은 정 씨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정 씨가 딸의 연구실 현장 실습을 부탁해 조 씨가 원하는 분야의 다른 연구원을 소개했다고 키스트 측에 소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입학 전형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키스트 인턴 의혹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가 키스트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 주시면 쉬는 시간 등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돌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의혹들에 더해서 주로 딸 관련한 문제들이 얽힌 곳들을 오늘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지원을 했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을 했다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리고 인턴, 논문, 표창장 얘기에 계속 등장하는 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 관련해서 교수로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가 대상이었습니다. 또 논문에 딸을 제일 저자로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교 시절 몽골에서 비정부기구 협력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이를 주관한 기관입니다. 조 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자기소개서에 해당 봉사활동 이력을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봉사활동이 실제 있었던 건지 입시 원서에 기재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옮기기 전 지원했다 떨어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씨가 입시 때마다 이력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가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 조 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교수의 자녀도 조 후보자가 재직하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인턴으로 활동한 만큼 학부모끼리 자녀의 스펙 관리를 위해 이른바 품앗이 인턴을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입시 의혹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자, 검찰 수사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연결합니다. 박원경 기자, 검찰이 이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끝나기가 무섭게 방송 보면서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등 장관 임명 절차를 고려해서 검찰도 나름의 수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청와대가 6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장관 취임 시기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가 어제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본인 관련 사건 보고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검찰로서는 아무래도 현직 법무장관 관련 수사 의식될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27일 검찰이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것도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수사에 나서면 수사도 어렵고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장관 취임 예정일이 예상보다 더 가까워지면서 그 전에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라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도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자, 딸 관련한 의혹들을 주로 짚어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또 하나가 후보자가 이사를 지내기도 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입니다. 오늘 검찰은 웅동학원 전 현직 이사들을 소환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 임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 전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전 단계로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시한은 사흘 뒤 6일 금요일입니다. 요청을 받은 국회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확인을 해보죠. 권지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 사흘 또는 닷새 정도로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대로 청와대는 오는 6일까지 나흘을 제시했습니다.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다음 날인 7일부터는 언제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미를 며칠 주느냐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법적으로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닷새는 달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거친 단어를 써가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고 합니다. 분노한 민심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청문회 무산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며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뻔뻔한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이 기한 안에 청문회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 가능성도 있고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정의당도 나흘 내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변수는 야당의 선택입니다. 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위해 최소 닷새의 여유 시간을 주장하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 제안을 하면 논의할 생각은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지금도 여야 법사위 간사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 청문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권준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 기자회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똑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시간에 반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딸 관련 또 사모펀드 관련 이런 식으로 사안을 나눠서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들은 이호건, 노유진 두 기자가 차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 딸 관련입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된 건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느슨해 교수 재량이 작용했다고 했는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2005년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태로 이미 연구윤리 지침이 강화돼 당시 기준에도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그런데 이 논문은 2008년에 작성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지침이 다 시행 중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또 조 후보자는 어제 딸의 영어 실력을 언급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한국당은 딸의 생활기록부 영어 성적을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딸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 등재하는 데 문제가 없고 고려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 등에 의해서 완전히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는 어제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이 되는 등 대가성이 의심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친척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우연한 투자라고 했지만 한국당은 사전계획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또 다른 펀드 매니저,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에게도 물었습니다. 투자 일지를 보세요. 4월 달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5월 달에 주식을 처분하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요. 이미 3월 달에 자기의 동생한테 3억을 갖다 주고 이 3억이 블루코어에 3억 5천이 투자가 되고 코링크에 5억이 투자가 돼요. 문제의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조 후보자의 설명에 대해선 한국당은 정관에 분기나 반기별로 투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사법개혁에 관해서도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신설이든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야당 의혹과 관련해 추가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모든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딸의 성적이 들어있는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조 후보 딸이 이 서류를 빼낸 사람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런 내용들은 본인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기록이라면서 해당 자료를 동의 없이 빼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 사용을 막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도쿄 조직위와 비공개 회동에서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경기장의 반입이 될 경우에는 한일 간증 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걸로 인해서 한일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이로부터 일주일 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우길기의 도쿄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조직위는 한국 측의 이런 요구들을 모두 묵살했습니다. 도쿄 조직위는 SBS에 보낸 공식 답변 서한을 통해 우길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들면서 막지 않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우길기 자체는 정치적 주장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일본 관중이 우길기를 흔들며 응원을 펼치거나 우길기 디자인의 유니폼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측이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IOC가 지금까지 우길기를 제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는 독일 안에서 불법이지만 우길기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조직위의 방침에 대해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올림픽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은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총탄이 든 편지가 배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나가라는 위협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7일 도쿄 미나토구의 주일 한국 대사관에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수신자는 이수훈 전 주일 대사. 대사관 담당 직원이 우편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봉투 안에서 권총 탄환으로 보이는 금속성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동봉된 편지에는 총을 여러 정 갖고 있다. 한국인은 나가라는 위협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극우 단체들의 혐한 집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을 반영한 듯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사관에 항의문과 오물이 든 우편물이 배달된 적은 있었지만 총탄이 배달된 건 처음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우편물을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도쿄 경시청은 현재 발신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관이 안전뿐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그제 오후에는 한국 대사관 앞에 철제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린 우익단체 고위 관계자가 일본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던 남성이 단속하러 나온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정신을 차려보니 운전석이었다며 자신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을 경찰차가 뒤따라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갑자기 후진합니다. 끝내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차량 운전자는 고등학교 현직 체육교사 58살 정모 씨였습니다. 검거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동료 교사들과 소주 2-3병을 먹었는데 술에서 깨어보니 이미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정 씨는 인천 구월동의 한 주점에서 인천 송도동의 자신의 집까지 만취 상태에서 3km를 운전했는데 비틀거리는 정 씨의 차를 이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붙잡았습니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갔죠.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관할 교육청에도 음주 사고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9살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몰다가 주변 차량 석 대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엄마가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았던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SUV 차량 앞범퍼가 내려앉았고 건물 외벽은 사고 충격으로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그제 저녁 6시 반쯤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들이받친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엄마 막 뛰어오고 막 난리 났죠. 뭐 주위 다 모여 있고. 엄마가 근처 슈퍼마켓에 들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대를 잡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동을 끄고 차량을 세워뒀는데 차 열쇠를 뽑지 않고 두고 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키를 꽂아놓고 갔는데 그 애가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운전대를 잡은 초등학생은 이렇게 앞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뒷좌석엔 어린 동생까지 타고 있었던 아찔한 상황. 차량 석대와 건물까지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차량도 주차된 상태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큼 무면허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CJ그룹의 후계자로 꼽히는 이선호 씨가 그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것 말고도 대마 사탕과 대마 젤리 수십 개를 함께 들고 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미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건 변종 액상 대마. 그런데 확인 결과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인천세관은 이 씨 가방에서 이외에도 대마 성분이 든 사탕과 젤리를 수십 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 이런 대마 제품을 그제 새벽 귀국길에 잠시 머문 미국 LA에서 사실상 쇼핑하다시피 한 걸로 추정됩니다. LA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곳으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그냥 사는 상점이 따로 거의 합법이다 보니까 5명에서 10명이 한번 먹을 수 있는 가격이 한 10불에 15불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선 대마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스타트업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소비층을 보면 파티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죠. 하지만 현지에서 대마가 합법이라 해도 우리 국민이 대마를 흡입하는 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씨가 대마를 흡입하고 심지어 적발 위험을 무릅쓰고 대량으로 대마 제품 밀반입까지 시도한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이선호 씨의 마약류 밀반입 시도만큼 이해되지 않는 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마약 밀수라는 중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를 조사 직후 집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씨를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새벽 액상대마 밀반입 현행범으로 적발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 당일 조사 뒤 집으로 돌아갔고 이틀 만인 오늘 다시 인천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공개 조사였던 겁니다.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한 기자가 이 씨를 발견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인권보호수사 준칙에 따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준칙 제64조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와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등은 기소 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재벌가나 연예계의 마약 사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언론에 공개된 걸까? 준칙조항 제3항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공인임을 감안해 알 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소환 조사를 공개했던 것과 달리 검찰은 인권 보호를 우선한다며 이 씨 소환 조사를 알리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마약 밀반입 현행범에다 재계 주요 기업인 CJ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재벌 후계자에게만 특별히 관대하게 대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아기 엄마들 사이에 영유가 열풍입니다. 영어 유치원의 줄임말이죠.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내야 되는데 그래도 큰 인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곳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학원이면서도 유치원인 척하면서 돈도 맘껏 올리고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이 강하게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태호 기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영어 유치원이라며 입학 홍보를 하는 곳입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직원은 유치원과 운영상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거의 유치원과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학년 전공은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과정도 같다고 강조합니다. 유치원에서 이제 어린이들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뭐 사회성, 인지, 신체, 언어 이런 발달이 고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하지만 이곳은 유치부 회화 과정을 운영하는 사설 학원입니다. 교사 자격이나 급식, 시설 안전 기준, 교과 내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급식이나 교재비, 차량비를 별도로 책정해 수강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거기서 다쳤는데 거기 좀 심하게 찢어졌어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그냥 보험만 처리해주면 땡이라는 걸로 알고. 교육부는 이달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에 착수합니다.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포털 사이트에서 영어 유치원을 검색했을 때 영어 학원이 연결되도록 불법 홍보하는 방식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법적 유치원이 아닌 하루 최소 4시간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학원들은 계속 늘어나
전국에 50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전국에 늦은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모레까지 계속 옵니다. 여기에 타이완 쪽에서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부터 영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따라 만들어진 기다란 장마전선 비구름이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최대 300mm, 남부지방에는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구름 아래로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이완 남남동 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링링은 지금은 작은 소형 태풍이지만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인 29도 고수연역과 상층에서 공기를 빨아올리는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풍은 금요일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토요일 오전에 서해안을 거쳐 낮에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320km 반경으로 강풍이 불겠고 최대 풍속은 시속 126k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특히 태풍과 가까운 서해안과 수도권 지역은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수도권 북서쪽을 통과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인천의 건축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750년 된 창덕궁의 향나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세력도 강하고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미국에도 도리안이란 이름의 괴물 허리케인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섬나라 바하마를 지나서 곧 남쪽 플로리다에 상륙할 텐데 주민 100만 명한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도 워싱턴이 멀긴 하다지만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쳐서 또 논란입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가로수가 빗물에 잠긴 채 강한 바람에 부어질 듯 휘어집니다.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브리해 바하마를 휩쓸면서 13,000일째 가옥이 파괴되고 적어도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괴물 허리케인 도리안은 바하마를 거치며 최고 등급인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위력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채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까지 접근했습니다. 허리케인 영향권에 든 미 동남부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Get out now while you have time, while there's fuel available, and you'll be safe on the roads.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재난관리청을 찾아 대피 명령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 ask everyone in Hurricane Dorian's path to heed all warnings and evacuation orders from local authorities.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 워싱턴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주민 100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허리케인 영향권에 든 미 동남부에선 도리안의 진로를 시시각각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떨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맥박이 뚝 떨어졌다, 생기가 줄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일단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04%를 보였습니다. 7달 연속 0%대를 보이더니 이번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기록적인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란 예상에 소비나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경기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일부 일시적 요인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올해는 이 무와 배추 같은 채소류가 풍작을 맞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자릿수로 오르는 등 상승률이 높은 경우도 많은데 이렇다 보니 물가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뭐 가격이 뭐 내려갔다 이런 것보다 그냥 평균 수준이구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도 없습니다.
최근 소비 지표 부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수요 정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 하방 압력이 세지면서 혹시라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을까. 정부는 저물가가 두세 달 더 이어진 뒤 연말엔 물가 상승률이 0%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다른 나라로 유학이나 이민 준비를 하면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병원을 따로 지정해 놓는데 국내 17개 대형 병원들이 검사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가톨릭 성모병원의 내부 보고 자료입니다. 호주 비자 발급용 신체 검사 비용을 25,000원 올린다는 내용으로 당시 내부 직원이 손글씨로 보고한 게 눈에 띕니다. 세브란스 등 다른 병원과 비용 인상에 관한 협의를 거쳤고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담합을 모의한 내용입니다. 2006년 부산대병원 문건에서도 병원들끼리 신체 검사비 인상을 합의해 비용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비자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행하는 병원 수가 소수라 담합이 쉬운 점을 이용한 겁니다.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한 원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17개 대형 병원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같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했고 대상 국가에 따라 길게는 2017년까지 담합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병원들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병원 지정 권한이 있는 각국 대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세종시의 벚나무마다 미국 흰불나방이라는 해충들이 달라붙어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방 애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으면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세종 금강변의 한 산책길입니다. 벚나무의 녹색 잎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겨울나무처럼 빈 가지만 앙상합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들이 잎을 남김없이 갉아먹은 겁니다. 피해가 덜한 나무에서도 애벌레들이 쉴 새 없이 푸른 잎을 갉아먹습니다. 애벌레 공격을 받은 녹색 잎은 금세 모습이 바뀌어버립니다. 산책로 이곳 저곳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애벌레들이 기어다닙니다. 걷다가 보면 갑자기 막 모래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소름 끼치고 그래요.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피해가 시작돼 강변길 4.3km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195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뒤인 68년부터 피해 조사가 시작됐는데 산림청은 솔잎 혹파리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산림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피해 면적만 4,500헥타르에 이릅니다. 흰불나방은 한 번에 600에서 700개의 알을 낳고 1년에 두세 차례 번식을 해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그 군선행을 할 때 그때가 가장 방제할 최적기입니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번데기로 월동하는 게 수월해진 게 나방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추정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시위가 한창인 홍콩의 최고 책임자 캐리람 행정장관이 사석에서 한 말이 공개됐습니다. 중국군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나는 사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오자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홍콩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의 비공식 발언 녹취를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군의 홍콩 투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Another thing I want to assure you that is my own feeling the pulse and through discussions, CBG has absolutely no plan to send in the PRA. 군대 투입 시 치러야 할 대가를 중국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장기전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판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시위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석에선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If I have a choice, the first thing is to quit. Having made a deep apology is to step down.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인의 분노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며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밀어붙여 시위를 촉발시킨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음성이 공개되고 난처한 입장에 처한 캐리람 장관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홍콩 코앞에 병력을 직결시켜놓고 시위대를 위협하던 중국 정부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여론이 질서 회복으로 돌아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큰 중국군 투입보다는 홍콩 경찰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진압 수위를 높이는 홍콩 정부와 시위대와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홍콩에서 SBS 송욱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전에 해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사모펀드 KCGI가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마감된 예비 입찰엔 이 밖에 또 다른 사모펀드 2곳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외에 에어부산 등 6개 자회사도 함께 매각되는데 인수 대금은 총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하현종 기자가 한국방송대상 올해 보도기자상과 뉴미디어 프로그램 제작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조동찬 기자는 가습기 살균제 연속 보도와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과 허가 과정 의혹 등을 특종 보도해 보건의료 보도를 선도했고, 하현종 기자는 스포츠 뉴스 등을 통해 지상파 모바일 채널의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SBS 스페셜의 끼니 반란 등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 이윤민 PD가 프로듀서상을 수상했습니다.